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7년 2월 김정남이 암살당했습니다. VX 신경가스. 인류 최악의 화학무기였어요. 하지만 평양이 진짜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백두혈통의 적통. 기만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20년간 김정남의 그림자였던 경호원이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이 피의 고리에서 끊어주게. 김정남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48시간. 공항은 봉쇄되었고 탈출할 수 있는 건 오직 바다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서 마카오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48시간의 사투 끝에 백두혈통을 지켜낸 경호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7년 3월, 저는 스위스 제네바 공항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최정예 요원으로 선발된 지 석 달째, 영문도 모른 채 이곳까지 왔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는 단 한 줄이었죠. 황태자를 지켜라. 김정일 수령님의 아들을 지키라는 의미였죠.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호위사령부에서 배운 모든 자세와 태도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때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유유히 걸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권위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가죽 재킷, 선글라스를 낀 모습은 마치 소탈한 동네 형 같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고개 들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찬성이지? 나를 대사라고 부르지 마라. 여기선 그냥 형이다. 그가 내민 손은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백두혈통이 평범한 경호원에게 악수를 청하다니.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굳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정남 대사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나날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대사님은 저를 경호 대상이 아닌 말동무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녁마다 호숫가를 함께 산책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찬성아, 저기 보이냐? 어느 날 저녁 대사님이 호수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가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게 자유다. 저 산 너머에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세상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하는 감시자의 역할이었죠. 매주 암호화된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를 쓰는 손이 무거워졌어요. 대사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대사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 제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배고프잖아. 먹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충성이 아닌 애정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 인간적인 연민으로 바뀌는 첫 균열의 순간이었어요. 대사님은 화려한 서구의 풍경 속에서도 항상 북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죽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어딘가 예언 같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대사님이 낡은 태엽 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금색 케이스가 세월의 발에 있었고 유리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어요. 이거 보이지?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대사님이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멈추면 내 운명도 다한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시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 태엽을 정성스럽게 감았습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대사님의 운명이 계속되도록,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평양의 시스템보다 눈앞의 인간을 믿기로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호위사령부의 엄격한 수칙은 제네바의 자유로운 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조국을 지키는 길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20년 뒤, 그 시계가 제 손에서 멈췄을 때의 공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제네바의 기억은 곧 피비린내 나는 마카오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마카오에서의 세월은 제네바와는 또 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30살 중반이 되어 있었어요. 대사님의 가족과 함께 마카오 안가에서 지내며 한소리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소리는 명석한 소년으로 자랐어요. 보스니아 UWC 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아이의 등굣길을 지켰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며 혹시 모를 위험을 살폈어요. 한소라, 제발 평범하게 살아라.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피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저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의 저주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확인하던 중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소리가 해외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어요. 딕테이터, 독재자. 그 단어가 전 세계 뉴스에 퍼져나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양의 분노가 바다 건너 마카오까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한소라, 왜 그런 위험한 말을 했니? 저녁에 한소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이잖아요. 삼촌. 한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사님은 아들의 인터뷰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용기 있는 발언을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듯했죠. 그 인터뷰 이후부터였습니다. 안가 주변에 낯선 동양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골목 어귀에 서서 집을 감시했습니다. 미행도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밤마다 권총을 닦았습니다. 탄창을 빼고 끼우고 총신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손이 기억하도록 수백 번을 반복했어요. 다가올 암살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대사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찬성아.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한소리가 프랑스 시앙스포 대학에 합격했다. 이건 첫 학기 학비야. 봉투를 건네시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아들만큼은 이 피의 고리에서 끊어주게.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날 밤 대사님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건네주셨습니다. 비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답이 없으면 여길 확인해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과 연결될 거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언젠가 쓸 날이 오지 않기를 빌었어요. 한소리는 주머니에 늘 조그만 나침반을 넣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묻자 대사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어디로든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거래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15살짜리가 도망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다니. 평양의 감시망은 점차 우리 가족의 일상을 옥죄어 왔습니다. 안가 앞에 주차된 차들이 늘었고 낯선 전화가 자주 걸려왔어요. 대사님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의 자유를 막는 것이 경호원의 역할은 아니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거울을 보며 한소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죽음의 위협을 되새겼어요. 한소리가 프랑스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한소리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의 그날 아침,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운명의 시계 태엽은 더 이상 감기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그날 아침은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카오 특유의 습한 공기 탓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대사님의 태엽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감아들이던 그 시계였어요. 세월의 바랜 금색 케이스와 가느다란 금이 간 유리면이 손에 익숙하게 감겼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오전 9시 20분에서 바늘이 멈춰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아도 소용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에 힘을 주어 끝까지 돌려봤지만 시계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20년 전 제네바에서 대사님이 건넨 말씀이 뇌리를 스쳤어요. 이게 멈추면 내 운명도 다한 거다. 그때는 농담처럼 웃어넘겼던 말이 이 순간 예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말레이시아 국가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사님은 며칠 전 개인적인 일로 말레이시아로 떠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연락책이었어요. 김철 씨가 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 얼굴에 뭔가를 발랐대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TV를 켜자 모든 채널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화면 상단의 빨간 자막 아래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의문의 물질에 노출된 후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앵커가 낯선 단어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VX,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피부에 닿으면 수분 내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10mg이면 성인 남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인류 최악의 독극물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대사님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공항 직원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접촉부터 사망까지 단 19분이었어요. 그 19분 동안 대사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갔을까요? 독이 퍼지며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막혀올 때 대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손등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프랑스에서 급히 돌아온 한 소리가 TV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조차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마저 얼어붙어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살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SUV 세 대가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의 사내들이 선글라스 너머로 안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손이 이제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대사님이 혼자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을 때 강제로라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소리에 어깨를 잡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엉킨 눈빛이었어요. 한솔아, 짐 싸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이다. 그 안에 여길 빠져나가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대사님이 남기신 비밀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겨우 로그인에 성공하고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자유조선이었습니다. 자유조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대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이 이메일을 확인해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과 연결될 거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마카오를 벗어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문자로 확인하니 현실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는 계속됐어요. 우리는 김정남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유가족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이미 봉쇄되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는 바다뿐입니다.
오늘 밤 11시 페리터미널 3번 게이트로 오십시오. 페리터미널. 밤 11시. 저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들이 진짜 아군인지 아니면 평양이 보낸 또 다른 덫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메일 하단의 작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파란 새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어딘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세대였던 검은 SUV가 5대로 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안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대놓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차도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탄창을 빼서 확인했어요. 15발. 다시 장전하고 허리춤에 찼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어요. 옆방에서 한 소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작아진 소리였어요. 울다 지친 거였습니다. 저는 대사님의 유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금태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흔적 같아서요. 안경과 지갑, 그리고 낡은 펜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소리를 불렀어요. 아이가 부은 눈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얼굴이 반쯤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21살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대사님의 펜을 꺼냈어요. 금색 몸체에 검은 글씨가 새겨진 고급 펜이었습니다. 대사님이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실 때 쓰시던 거였어요. 이걸 내가 간직해라. 한 소리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우리 오늘 밤에 여길 떠난다. 한 소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어디로요? 아직 몰라.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불평도 없었어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대사님을 닮아 있었어요. 무서워 마라.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삼촌이 죽기 전엔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댄다. 한 소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어요. 저는 안가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마카오의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불빛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안가의 모든 불이 꺼진 채였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검은 SUV 5대가 여전히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정문 쪽에 차들이 몰려 있었고 후문 쪽 감시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진 거였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한소리에게 손짓했어요. 아이가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짐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여권, 현금만 챙긴 거였어요. 한소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로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1살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된 거였어요. 숨소리도 죽여라. 내 신호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마.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가 뒤편의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대사님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두신 비밀 통로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고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빛이 새어나가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벽을 짚으며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한 소리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왔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 딱딱.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작원의 순찰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칼을 빼들었어요. 다른 손으로 한 소리를 벽에 붙게 밀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0걸음, 5걸음, 3걸음.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 모퉁이를 돌아 이쪽으로 온다면 소리 없이 제압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동작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목을 감싸고 입을 막고 의식을 잃게 만든다. 호위사령부에서 수백 번 훈련했던 동작이었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한 소리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어요. 모퉁이를 돌지 않고 되돌아간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쥔 칼자루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칼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철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자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낡은 세단 한 대가 있었어요. 대사님이 비상용으로 남겨두신 차였습니다. 10년도 넘은 일본산 중고차였지만 엔진은 대사님이 직접 정비해 두셨어요. 키는 항상 선바이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소리를 조수석에 태웠어요.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지하 주차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 출구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미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밤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차갑고 습한 마카오의 공기였습니다. 출구 앞 도로를 확인했어요. 공작원들의 SUV는 안과 정문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후문 쪽은 비어 있었어요. 대사님이 이 탈출로를 미리 계산해 두신 거였습니다. 엑셀을 살짝 밟았어요. 차가 조용히 후문 쪽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았어요.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SUV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였어요. 한 소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나침반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주셨던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황동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차 계기판 옆에 대사님의 태엽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9시 20분에서 멈춰버린 시계.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조명들이 멀리 보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터미널까지 남은 거리는 약 6km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안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으로 검은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엔진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 바다 건너에 자유가 있었어요. 아니,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백미러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라이트를 끈 채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2개. 엎드려, 붙었다. 소리쳤어요. 한 소리가 반사적으로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는 낡은 세단이었고 뒤따라오는 건 최신형 SUV였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쾅! 적들의 차가 우리 차 옆을 들이받았어요. 핸들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는 거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배운 전술주행 능력을 총동원했어요. 핸들을 반대로 꺾으며 충격을 흘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충돌.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뒷좌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돌려야 해. 속으로 되뇌며 전방을 주시했어요. 마카오의 좁은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가판대와 상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SUV 한 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거대한 차체가 벽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어요.
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 숙여. 소리치는 순간 뒤주리가 박살났어요. 파편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한소리가 머리를 감싸며 더 깊이 몸을 숙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펑. 하얀 연기가 골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골목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전.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추격하던 SUV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남은 한 대가 연기를 뚫고 나타났어요. 끈질긴 놈들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까지 흉내내며 쫓아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을 죽여서라도 한 소리를 살려야 해. 사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게 먼저였어요. 4km, 터미널까지 남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수백 겜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차가 충돌로 인해 비틀거렸습니다. 핸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목숨도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소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강인하게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사님을 닮아 있었어요. 터미널 인근의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꺾어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사 중인 건물들 사이로 차를 몰았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더미 사이를 지나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 빨리. 한 소리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라이트를 깜빡였어요. 택시였습니다. 뛰었어요. 한 소리의 손을 끌고 택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한 소리를 밀어 넣었어요. 저도 뒤이어 올라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와 눈을 맞췄어요. 중년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조선의 요원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부서진 차 안에 대사님의 낡은 시계를 두고 왔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이제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그 소리에 묻혀갔어요. 택시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터미널 3번 게이트입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택시는 비명을 지르며 페리 터미널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밤 11시,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로비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카지노에서 밤을 보낸 사람들이 홍콩행 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파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저는 한 소리를 데리고 3번 게이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권총의 안전장치를 조용히 해제했어요.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신문을 들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신문이 아닌 로비 전체를 향해 있었어요. 저 사람이 파랑새인가? 아니면 평양이 보낸 칼인가?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소리를 제 등 뒤에 숨겼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길 잃은 왕자를 찾고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암호의 전반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후반부를 읊조렸어요. 하늘에 뜬 별이 그를 인도할 거요. 암호가 맞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 비상 통로를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빨리. 제 책임이었습니다. 이 떨리는 순간을 한 소리에게 겪게 한 것이요. 자책이 밀려왔지만 삼켰어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내 셋이 인파를 헤치며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뛰어. 소리쳤어요. 뒤보지 말고 뛰어. 한 소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 소리가 비상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저도 뒤따랐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어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공작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고함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통로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밀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속 탈출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타. 자유조선 요원이 소리쳤어요. 한 소리를 배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탔어요.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가동되었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부두 끝에 공작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는 일그러진 얼굴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 가는 배에 올라탄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배가 마카오의 야경을 뒤로하고 공해상으로 나갈 때쯤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자유조선 요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권이었어요. 우리 둘의 위조 여권. 한소리의 여권을 펼쳤어요. 사진은 한소리였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조셉. 김한솔이 아닌 조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소리가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준 펜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야 할 유령. 검은 바다 위로 배가 달렸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나요? 한소리가 물었습니다. 요원은 대답 대신 지도를 펼쳤어요. 손가락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대만. 배는 대만을 향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마카오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소리가 쥔 나침반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대만 타오이안 공항의 환승 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3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대기했어요.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한소리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제가 직접 잘라줬어요. 안경도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한소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황태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선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해.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위를 든 손이 떨렸어요. 아이의 정체성을 지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유조선 요원들은 복잡한 비행 루트를 설계해뒀어요. 대만에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제3국.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다른 국적의 위조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는 존재를 지워가며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어요. TV 화면에 한소리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했어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현재 소재 불명.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항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소리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어요. 최대한 카메라가 없는 구석으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이 백두혈통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호하려고, 어떤 이들은 제거하려고. 제 책임입니다. 아이를 이름 없는 유령으로 만든 이 현실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책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소리 앞에서는 늘 담담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소리는 잠들 때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악몽을 꾸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권총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언제든 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은신처는 12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저녁에 떠나고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떠났어요. 짐은 오직 배낭 하나.
그 속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몇 건, 현금 다발, 응급의약품, 그리고 대사님의 펜. 이렇게라도 살려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임무다. 스스로에게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키워진 제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령이 된 역설적인 상황이었어요. 호위 사령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이제는 그들을 피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솔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냉혹함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21살의 청년이 이런 눈빛을 가져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요원이 저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새로운 신분증이었습니다. 박찬성은 이제 없습니다. 사진은 저였지만 이름은 완전히 달랐어요. 생년월일도 출생지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저도 유령이 된 거였어요. 한솔이는 주머니 속 나침반을 꺼내 가끔씩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든 묵묵히 저를 따랐어요. 아무 말 없이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유령이었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처럼 막막하게. 마침내 유럽의 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조선 대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그가 한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솔군, 세상에 당신이 살아있음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한솔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2017년 3월 7일, 유럽의 비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삼각대 위에 올려진 캠코더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솔이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21살의 청년이 짓기엔 너무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준비됐니? 자유조선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한솔이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북한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전 세계가 찾던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솔이는 아버지가 암살된 사실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를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조선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녹화가 끝났습니다. 잘했다, 한솔아. 너는 이제 당당한 생존자가 된 거야. 속으로 외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건 몇 시간 후였어요.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생존 확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보호 중, 현재 위치는 불명. TV 화면에 한솔이의 얼굴이 계속 나왔어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전가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 중앙정보국입니다. CIA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김한솔 씨를 미국 내 안전한 모처로 보호하겠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한솔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도 같이 가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두고 가기 싫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CIA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찬성 씨의 신분으로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국의 손에 너를 넘겨야 하는 이 현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한솔이를 평양의 칼날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한솔이가 울먹였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펜이었어요. 삼촌,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다시 만날 때 돌려받으러 갈게요. 한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꼭 살아계셔야 해요. 아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솔이가 몸을 떼며 일어섰습니다. CIA 요원들이 그를 안내했어요. 문 앞에서 한솔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솔이가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 번호판을 외웠어요. 언젠가 찾아갈 그날을 기약하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도로 위를 달렸어요. 한솔이를 태운 차가 노을 지는 유럽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의 노예로 태어나 인간을 사랑했던 제 20년의 경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안전가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사님의 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2025년 12월 29일 현재 저는 한국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명을 쓰고 있어요. 박찬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네바 호숫가를 걷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9년의 일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영안실에 묶여있던 대사님의 유고를 비밀리에 인도받았습니다.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수많은 외교적 협상과 뒷거래 끝에 겨우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배를 빌렸어요.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 바다까지 나갔어요.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차가운 겨울바다 위에서 엔진을 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목이 메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북한도 마카오도 없는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어. 비로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솔이는 현재 미국 CIA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뉴욕 어딘가에서 조셉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가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매일 밤 상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한솔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유령으로 만든 이 역사가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아요. 컵라면을 먹다가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정정불안 소식, 권력투쟁 소문,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한솔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 때문에 뉴스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스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메일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본문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란 새 아이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8년 전 자유조선이 보냈던 그 아이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콘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것을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메일 하단에 짧은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삼촌,
펜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넣어두었던 대사님의 펜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금속의 차가운 촉감, 8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어요. 마치 20년 전 제네바의 호수처럼 평화롭고 넓게. 그래, 한소라. 중얼거렸어요.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짧은 답장을 썼어요. 약속은 잊지 않았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파도가 해안가를 적셨어요.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실수를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것, 불완전해도 괜찮은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